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4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수는 8자가 되겠는데요. 8이라는 의미의 8자 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입자 부수를 썼었는데 입자는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씁니다. 이 거꾸로 된 것이 사람 인변이 또 있었죠. 이 여덟 팔자는 입이나 인과는 달리 나란히 내려가는 글씨입니다. 이 여덟 팔자의 부수를 가진 글자를 보면 여덟 팔자 자신의 부수를 가진 여덟 팔이 있고 함께 또는 한 가지라는 공자가 있고 퍼블릭 공공이라는 공자가 있고 갖추었다라는 구자가 있고 겸한다라는 겸자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글자는 공자가 되겠는데요. 한 가지 또는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횡으로 하나를 긋고 종으로 두 개를 그은 다음에 마무리를 밑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여덟 팔자를 밑에서 여기 중간이 실제 인쇄체에서는 이렇게 거의 여덟 팔자를 그대로 씁니다만은 필기체에서는 이렇게 중간을 통상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함께 또는 한 가지라는 공자가 되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이 앞에 공은 이런 공을 쓰는 거고요. 뒤 공이 바로 요 공자입니다. 이건 퍼블릭이란 뜻이니까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추진할 때 공동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무슨 일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된 멤버들이 모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공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누구나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머리털로 머리가 이루어져 있다. 물리적으로 볼 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사상이죠. 이 뒤에 있는 주의가 이제 철학적 사조를 얘기하는 건데 공산주의는 철학적 사조면서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정치 이데올로기로 보시면 되겠고 앞에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생산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합동 또는 협동 또는 공동 농장 뭐 이런 작업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생산을 해서 함께 배분한다 라는 꿈의 이데올로기를 기치로 삼아서 제시한 정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느낌 또는 감성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해에다가 플러스해서 뭘 한다?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라는 동의를 한다는 전제를 밑에 깔고 있습니다.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고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은 사실상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공존은 보다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는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뒤는 실제 현실적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보다 좀 현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존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살고 나머지는 죽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다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관계 또는 경쟁하지 않는 관계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함께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여기서 이 유가 원래는 소유하는 걸 공유라고 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이제 지금 현대 복잡해진 사회에서는 소유뿐만이 아니고 이용도 공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라는 의미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함께 공동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개념에서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멤버들한테 주권이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거지만 여기 인민공화국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공산 사회국가 해서 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체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공명대라고 하는 것은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울리는, 그러니까 흔들리는, 모든 물체는 평소에 흔들리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흔들리는 헤르츠 대역이 같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좌우 또 이 옆쪽으로 계속 흔들리죠. 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히르츠가 있습니다. 이 히르츠와 여기서 지금 그 옆에 공사장이 있는데 공사장에서 굴착기에서 내는 헤르츠가 만약에 같은 헤르츠대다라고 하면 이 굴착기의 소음이 이 건물과 부딪히면서 공명대를 형성해서 이 건물이 흔들리는 진폭이 커집니다. 해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공명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로 긋고 세로 그은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10개를 나타낸 십자예요. 그 밑에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선비라는 의미의 사자가 됩니다. 사자는
위에가 길고 밑에가 짧은 이런 글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해서 총 3획에 이르는 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국토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영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국토와 영토는 같은 말이에요. 농토라고 하는 것은 농사지을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농토가 곧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농사지을 땅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현대는 그렇지 않죠. 현대는 농민이 전 국민의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좀 얘기가 좀 다르죠. 동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추워서 얼어붙어 있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65일 얼어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얼어있는 기간이 아주 긴 그런 곳을 우리가 동토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동토는 당연히 북극 또는 남극 쪽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물론 문맥을 봐야만 이게 북극이나 남극을 나타내는 진짜 동토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동토를 얘기하는 건지는 문맥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통상 동토 그러면 만주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주 지역, 즉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일제시대라든지 이런 때 살 수가 없어서 만주로 이전을 한 사람들이 한국에 비해서 너무 추워서, 요새는 기후가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좀 만주보다 한국이 더 추울 때도 있지만, 그때는 비교가 안 되게 만주가 추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만주 벌판을 동토의 땅, 또 시베리아, 그 만주 건너편이 시베리아죠. 그 시베리아를 우리가 동토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토라고 하면 원래 동토의 땅 하면은 토하고 땅이 겹쳐지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몽골, 옛날에는 몽고라고 했었는데 몽고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중국에서 몽골을 얕잡아 보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몽고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몽골에서 만주, 지금 이제 우리가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소련으로 넘어가는 그 땅까지를 우리가 동토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겠고요. 토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계의 행성 중에 띠가 있는 행성을 우리가 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서울의 그 송파구의 몽촌토성, 잠실 옆에 몽촌토성처럼 흙으로 쌓아진 성을 토성이라고 얘기한다. 토기는 사람이 쓰는 용기, 예를 들어서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거를 흙으로 만든 거를 토기라고 얘기를 해요. 도자기도 흙으로 만들죠. 그러나 도자기는 유약을 발라서 구운 거고, 토기는 그냥 흙으로 만들기만 했거나 또는 유약이라든지 이런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강화시킨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착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 땅에 있었던 사람, 이게
땅에 붙어 있다 그런 의미죠. 토착이. 그러니까 토착민은 우리가 얘기하면 원주민이 되는 거죠. 황토는 색깔이 붉으스름한 흙을 황토라고 얘기합니다. 이 황이라는 것이 원래 노란색이라는 의미지만 실제는 붉은색 흙을 얘기하는 거고요. 붉은색 흙은 영양분이 좋고 토질이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황토 흙, 특히 밭에서는 황토흙을 좋아했죠. 토요일 할 때 이 토자가 바로 그 요일이 7일로 구성되어 있죠. 맨 마지막 날, 요일의 맨 마지막 날을 구성하는 요일을 우리가 토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종은 토착 품종이라는 뜻이에요. 토착 품종. 그러니까 그 땅에서 생산된 원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와서 심은 이것은 설사 그 땅에서 양육됐다 할지라도 토종은 아닌 거예요. 마지막 한자는 품자가 되겠는데요. 이 품은 입구자만 3개가 붙어있어 아주 단순합니다. 요거는 물건을 뜻하는 거예요. 물건. 이제 기본은 물건을 뜻하는데 이것이 성질, 자연적으로 부여된 성질도 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3개짜리 입구가 다시 3개가 붙어 있으니까 총 9획인 거죠. 예, 총 9획짜리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입구자가 위에 하나, 밑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쓰여져 있다. 이거는 물건 또는 자연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일 수도 있고 완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쓰이는 물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품은 물품 중에서 돈 받고 팔기 위해서 만든 것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상품은 장사하다 할 때의 상자고, 밑에 있는 상품은 상주다 할 때의 상자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은 잘했다는 의미로 주는 그런 격려의 물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안 됐지만 이렇게 이런 상품, 윗상자를 쓰는 상품일 수 있어요. 그거는 품질이 아주 우수한 것. 이 반대가 하품이죠. 하품은 품질이 형편없는 것. 경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품하고 비슷해요. 그냥 혼동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품과 상품의 차이는, 상품은 무조건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웅변 대회를 했다든지 또는 뭐 육상 대회를 했다든지 이런 경쟁에서 입상한 사람들한테 상품을 주기도 하지만, 뭐 품행이 방정하다든지 또는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잘했다든지 이럴 때도 상품을 줄 수 있죠. 근데 밑에 경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2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추첨해서 주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추첨해서 주는 것이 통상 경품입니다. 통상. 그러나 이 경품도 때로는 상품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내기라든지 이런 거를 내서 거기서 상품처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퀴즈,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의 방송에서 퀴즈를 내서 그 퀴즈를 맞춘 사람한테 주는 것, 이런 것들도 경품이 된다. 단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식사 용어예요. 식사. 그래서 일품과 단품은 식사할 때 같은 말입니다. 일품은 아차 잘못하면 이걸 상품으로 1등품이라는 의미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품목으로 구성됐다. 이게 단품하고 같은 말이죠. 단위, 짧을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된 식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스 요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코스 요리의 반대 개념이 단품 또는 일품 요리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그게 이제 확장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시리즈로 물건을 내보낼 수 있죠. 그런 의미의 반대로 단품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한 번에 기획 상품처럼 이번 한 번에 딱 팔고 끝내는 그러한 상품도 우리가 단품이라는 말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인가에 사용될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이다. 그러면은 밥 지을 때 쓰는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장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두를 만들었는데 그 구두에다가 보석을 달았다. 또는 뭐 방울을 달았다. 이런 것들이 다 장식품의 예가 되겠습니다. 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회에 작품을 내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품작 그러면 대회에 제시된 작품이다. 그런 뜻이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이 만든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브랜드가 높은, 예를 들어서 뭐 백이라든지 구두라든지 뭐 안경이라든지 이런 그 브랜드 제품을 명품이라고 얘기를 한다. 발명품이라고는 이 명품 앞에 발이 붙어 있는데 전혀 의미가 다르죠. 발명품은 여지껏 없었던 기능을 새로이 만드는 물품을 발명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각각 10개씩의 한국 현대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질적인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글 단어의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한국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